성공하고 싶은 열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특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른 사람보다 그 열망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성공한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마 다양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돈에 대해 여유를 가지고 행복한 모습은 항상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를 벌어야 행복하실 것 같으신가요? 많이 벌면 벌수록 행복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과연 내가 얼마를 벌어야 행복할까? 이것에 대한 답변은 아마 다양하게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돈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할 수 있다. 라든지 오히려 돈이 너무 많으면 불행할 수도 있겠다. 라거나 아니면 돈과 행복은 크게 관련이 없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것이 맞을까요? 당연히 모두 맞는 말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이 옳습니다. 라는 헨리 포드의 말처럼 자신이 생각한 것이 현실이 되니까요. 그래도 과연 돈과 행복에 관한 평균적인 기준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일어나죠. 이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행복 경제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연구는 행복을 통계로 보는 최초의 연구이자 돈과 행복에 관한 상관관계를 말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연구로서 약 일정 수준까지 돈은 행복에 깊게 관여하지만 그 이상 소득엔 더 이상 행복도가 오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소득의 역설로 불리며 돈은 행복의 일정 부분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건 이스털린의 역설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역설이라고 불리는 건 두 가지 결과값에 대해서 모순이 있을 때 붙이는 단어로서 이 연구를 주관한 이스털린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 역설이라고 지칭할 만큼 돈과 행복 간의 관계성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모순이 나타났을까요? 그건 바로 어느 한 시점을 고정시켜 놓고 그 시점만 봤을 때는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행복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아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득이 증가했다고 해서 과거보다 더 행복해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헷갈리시죠?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년 전에 A의 소득은 연 1억 원이었고 당시의 행복도는 10점이었습니다. 그리고 B의 소득은 연 2천만 원이었고 당시의 행복도는 2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돈과 행복의 관계성이 지속이 된다면 B가 연 1억 원을 벌게 되면 행복도가 A와 같이 10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5년 후 B는 연 1억 원을 벌게 되었고 A는 연 3억 원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럼 과연 A와 B의 행복도는 올랐을까요? 연구 결과 A와 B의 행복도는 놀랍게도 5년 전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B는 무려 연 2천만 원에서 연 1억 원을 벌었지만 행복도가 2에서 3, 크게 차이가 없었고 A 또한 5년 전보다 3배를 더 벌긴 했지만 행복도는 10점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지금 당장 놓고 따지면 분명히 돈이 많이 버는 사람이 적게 버는 사람보다 행복하지만 미래로 놓고 봤을 때는 그 행복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런 역설이 발생하는 걸까요? 이스털린은 2022년 발간한 저서 지적 행복론에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회적 비교가 역설을 만든다.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기준은 내가 버는 돈의 절대적 수치가 아니라 내 주변의 상황에 따른 상대적 가치에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B가 자신의 행복을 평가하는 기준이 절대적인 소득의 수치였다면 B는 2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무려 5배의 소득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최소 5배 이상의 행복도 증가를 얻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험 결과는 그렇지 않았죠. B의 행복도는 자신의 절대적 수치값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고 사회적 상대적 가치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B는 여전히 A보다는 낮은 소득 수준이라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런 전체적 연구 결과를 봤을 때 돈과 행복은 지금 당장은 크게 연관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크게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특정한 상황을 평가하는 경우 그들이 상황을 판단할 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기준인 준거 기준을 대체로 염두에 둔다고 하는데요. 이스털린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의 소득이 증가할 때 사회적 비교에 의해 행복을 평가하는 준거 기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이 5년 전에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사람들은 5년 전의 기준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기준, 즉 5년보다 높아진 준거 기준을 염두에 두고 과거의 상황을 평가해 답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라 5년 전의 준거 기준으로 5년 전의 자신을 봤을 때 그 척도의 기준은 지금보다 낮았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행복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시대를 불문하고 통하는 명언이 떠올랐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 고백하자면 제가 그동안 상상해왔던 미래의 모습은 무의식적으로 남들보다 잘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타인보다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타인의 가정보다 내 가정이 좀 더 잘 나가는 것이 행복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비교가 무의식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노력해서 타인보다 잘 되는 것이 나쁘다고는 볼 수 없죠. 그러나 저도 모르게 제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오롯이 나라는 인생이 아니라 타인의 인생과 반드시 비교되어 평가되는 상대적 가치였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조금은 충격이었습니다. 단순하게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행복이라는 것이 타인과 상대적 가치를 비교하여 판단되는 것이라면 미래의 내가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 실험 결과를 통해 끌어당김의 법칙, 네빌링, 주파수 등에서 말하는 지금 감사한 감정을 느껴라 라는 진정한 의미가 새롭게 해석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할 때 비록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20 정도지만 100을 가진 나를 상상하면서 사회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는 나의 모습을 생생하게 떠올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건 내가 가지지 않은 80에 대한 불만족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내가 상상하는 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내가 20만큼 만족하고 있는 모습과 80을 더 채우고 싶다라는 두 가지 끌어당김을 동시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결과는 100을 끌어당겼으나 그 100은 미래의 나에게 20만큼의 가치에 불과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진정한 현실이라고 느낀 정도가 20이었기 때문인 거죠. 이스털린의 역설에서 나온 결과도 아마 이와 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은 진리가 있죠. 미래를 만드는 것은 현재입니다. 미래의 더 나은 상태를 상상해서 현재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감사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강력한 끌어당김일 수 있습니다. 현재의 나의 상태가 어쨌든 가지고 있는 것에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하면 미래의 기준에서도 그 100은 그대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의 준거 기준에 봤을 때 1000일 수도 있죠. 지금까지 성공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